네,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단일화를 둘러싼 범보수 진영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회동 전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과 시점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에 애초 오는 11일을 단일화 시한으로 못 박았던 당 지도부에서는 불가능한 논의다, 알량한 후보 자리를 지키려는 모습이 한심하다 등의 날선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관련 제안 먼저 정리해볼까요? 네,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한 김문수 후보, 당 지도부가 자신을 끌어내리려 한다고 주장하며 단일화 작업에서 당장 손을 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대선 후보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당무 우선권을 행사해 단일화 작업을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주일 동안 각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다음 주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합시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의 길입니다. 또 당이 예고한 단일화 절차를 강제 단일화이자 강제적 후보 교체로 규정한 뒤 절차를 강행하면 법적인 분쟁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김 후보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거죠? 네, 긴급 기자회견이 끝난 뒤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는 김 후보를 향한 성토회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가장 강한 발언을 쏟아낸 건 권성동 원내대표인데요. 책임당원 대상 조사에서 86.7%가 후보 등록일, 그러니까 오는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즉각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후보가 제안한 12일 이후 단일화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만에 하나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기호 2번을 쓸 수 없는 데다가 당 선거 비용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2차 회동이 결렬되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후보 교체가 가능한 거냐고 묻는 질문에는 대선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결단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오후까지 당심과 민심을 절반씩 반영하는 양자 여론조사도 예정대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당대회를 겸한 전국위를 열어 최종 후보를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윤상현 의원은 강제적 단일화는 절차의 정당성 원칙과 당내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김용태 의원도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당의 단일화 절차 진행에 반대하는 등 일각의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한덕수 예비후보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한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입장을 알렸습니다. 후보가 되면 즉각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겠다던 김문수 후보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겠다는 건데요. 어제 회동에선 김 후보가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당을 이제는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정말 사소하고. 또 왜 출마했는지 모르겠다는 김 후보 비판에 대해선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민주당 반응도 전해주시죠. 네, 먼저 이재명 후보는 범보수 진영 갈등을 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일화 희생 번트용 후보를 뽑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강제 결혼은 들어봤어도 강제 단일화는 처음 들어봤는데. 민주당 윤호중 선대위 총괄 본부장 역시 초등학교 반장 선고도 이렇게 나지 않을 거라며 갈등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 리스크를 털어낸 이재명 후보는 오늘 민생 경제 행보를 소화했습니다. 오전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를 진행했고요. 민생정책협약식에 참석한 뒤에는 경제 유튜버들과 함께 유튜브로 생방송도 함께했습니다. 내일부터 넘지로 꼽히는 TK, PK 지역을 찾아 지역 순회 일정도 재개하는데요. 우선 경북 경주와 영천을 찾은 뒤 모레는 경남 창녕, 함안 등으로 이동해 민심을 청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6일 앞둔 오늘의 전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2차 회동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별 소득은 없어 보이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 했는데 오늘은 또 아주 그야말로 전례가 없는 방식이에요. 토론회도 아닌데 두 사람의 대화를 그대로 그냥 공개를 했어요. 전 저런 것도 처음 보는데 과거 도보다리 그 문재인 대통령 그때는 공개가 안 됐는데 이건 공개가 다 됐는데 얘기는 계속 같은 얘기더라고요. 거의 1시간 쭉 들어봤습니다만 어제부터 얘기도 계속 같은 얘기들이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김문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오늘 기자회견 오늘 오전에는 대단히 그 수위가 높았어요. 예. 근데 지금 뭐 두 분이 만났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간에 명분이 자기에게 있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단일화를 하자. 근데 지금 그렇게 될 수 없게 지금 이 한덕수 후보가 아예 미리 배수진을 쳐놨어요, 그냥. 11일까지 만약에 후보 등록이 안 되면 포기하겠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로서는 그건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오늘 내일 이제 단일화를 하면 되긴 됩니다만 김문수 후보로서는 아무튼 지금 명분이 자기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11일이 곧 될 거고 그렇다면 결국은 후보 등록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당인이 필요하고 당 대표의 직인이 필요한데 막상 김문수 후보가 등록할 때 당 대표 직인을 안 찍어줄 도리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건 정당한 그런 절차에 의해서 경선으로 뽑힌 선출된 후보거든요. 이런 점에서 어쨌든 계속 얘기는 한덕수 후보는 지금 단일화 하자. 자기는 당과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뜻에 따르겠답니다. 지금 문제는 당과 김문수 후보가 다른 게 문제예요. 한덕수 후보는 당과 김문수 후보가 하는 거에 따르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른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공어 반복이었습니다. 네, 오늘 회동. 예.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서로의 그 저렇게 회담을 그 생으로 중계하는 거 사실 이례적이죠. 근데 이걸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은 서로 밀리지 않겠다는 계산이 있었고 두 번째가 단일화의 의지는 서로가 충분하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퍼포먼스 차원에서 약 한 시간 가량 저렇게 생중계하는 차담 형식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처음서부터 이 차담은 아마 전혀 이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오전에 각자의 입장이 다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미 다음 주를 단일화의 그러니까 시간으로 제한을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자신은 차라리 선거운동 한 일주일 한 후에 국민에게 평가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고 한덕수 후보도 오늘 오전에 이제 그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가지고 쭉 얘기했지만 딱 그 핵심은 하나죠. 나는 당의 모든 걸 이임했으니까 난 모든 걸 따르겠다는 건데 근데 김문수 후보는 당이 지금 내가 당무 선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곧 당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겉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호 반복을 넘어서 서로가 이제 서로의 대화들이 물과 기름처럼 겉돌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이 두 사람의 기싸움과 단일화 협상 자체가 저는 제가 보기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에서 하는 것이 지금 단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원하는데 과연 이게 김문수 후보의 압박용이 될까? 강제할 수 있을까? 저는 제가 보기에 더 어떤 방식, 이제 유일한 플랜 B는 아마 당원 당규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서 김 후보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기호 2번 등록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고심은 깊어가고 시간은 자꾸 다가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둘이서 지금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야외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위에 있던 지지자들의 구호가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 대화가 될 수 있었을 것인가가 좀 그러니까 염려되더라고요. 제가 봐도 말이죠. 저렇게 완전히 공개한다는 게 아주 투명하게 두 사람의 생각을 다 읽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일견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만 저런 얘기일수록 둘이 정말로 방문 닫고 콘클라베처럼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하고 이렇게 할 때 당신의 이익은 뭐고 나의 이익은 뭐다.
그러면서 뭔가 조율해 나가야 되거든요. 대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저거 전국에 다 공개된 거니까 그야말로 자신의 명분을 내세우는 하나의 그 자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공개하는 게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사실 뭐 어제 회동을 했어도 공개 안 됐습니다만 뭐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를 하든 공개를 하지 않든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입장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보 못 하겠다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다음 주에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거는 하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한덕수 후보로서는 지금 11일까지는 등록을 안 하면 안 된다.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이제 당의 방침인데 그 부분을 지금 김문수 후보는 따를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그야말로 완전히 마주 달리는 기차 치킨 게임인데 글쎄 저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이제 오늘 기자회견 하자마자 당 지도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아주 강하게 이걸 비판했거든요. 예. 김문수 후보의 발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당내의 후보라고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어요. 사실 단일화라는 게 이제 순조롭게 잘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까지 지금 이 당내 갈등이 이렇게 격화될지 몰랐습니다. 물론 그러나 예견된 면도 있습니다. 사실 당 경선을 통해서 결정된 후보와 미리 계속 얘기가 되었던 한덕수 후보 이 부분이 계속 우리가 말씀을 저도 많이 주장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왜 이렇게 국민의힘의 경선을 이렇게 끌고 가는가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비판을 많이 했고 근데 결국 이렇게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은 지금 글쎄 어떤 방법이 있을까? 누가 그 둘 중에 한 명은 양보를 해야 되는 건데 양보를 하는 건 한덕수 후보가 빨리 입당을 해서 명분이 좀 약해 보이더라도 여론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김문수 후보가 11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당의 방침을 따라서 여론조사에 응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두 사람 다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요. 아까 1시간 쭉 들어보니까 또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뾰족한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김문수 후보 측은 어제 비공개로 진행된 첫 번째 회동 내용을 두고서 이 두 후보 사이에 말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공개하자고 제안했다고 하는데 뭐 어떤 부분이 엇갈렸다는 겁니까? 글쎄 저는 뭐 엇갈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전 내용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사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오히려 저희가 어저께도 혼란스러웠던 거는 회담 중간에 갑자기 이제 김재원 비서실장이 나와서 당이 무언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 말하자면 이미 시효를 다한 선대위를 다시 작동시켜서 후보에 대해서 다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뭐 마련한 것을 지시했다. 이런 유의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놀랬고 사실 그래서 회담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 굉장히 좀 우려도 있었는데 결국 한덕수 후보가 먼저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 앞에 서지 않고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 측만 섰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저께 서로 간에 뭐 오해가 있었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오해는 없었고 다만 뻔한 얘기들을 해석하는 데 대한 이제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저는 한덕수 대행은 딱 두 가지가 핵심이었어요. 나는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 안 하겠고 모든 내가 단일화 협상에 대한 그 권한은 당에 위임했으니 당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 두 가지를 계속 반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실 본인 입장은 아니 후보 등록을 안 하실 분이 왜 나왔느냐라고 사실 역공을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이제 이 논란을 보면서 느낀 게 아니 사실 냉정히 따지면요 이 두 분은 당 외 인사들이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물론 얼마 전까지 정부의 관료였고 김문수 후보도 사실상 경선이 시작되자마자 장관 사퇴하고 바로 입당해서 한 거니까 냉정히 따지면 이번 두 사람은 당 외 인사니까 당의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이 당 외 인사들에 대해서 당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기획은 했을 수 있는데 이게 당내 인사관이다 보니까 당의 직접적인 얘기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사람이 계속 치킨 게임 양상을 치다리면 당이 거중 조정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거기 있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관리해야 되는 당의 지도부가 굉장히 정교하고 세심하고 대단히 정무적인 걸 많이 좀 감안해서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냥 선의에만 기댄 측면이 있다. 이게 가장 큰 저는 패착이라고 봅니다. 예. 김문수 후보는 지금 당무 우선권을 강조하면서 뭐 법적인 조치도 함께 하고 있고요. 방송 토론하고 여론조사를 다음 주로 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글쎄요. 그때까지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시킬까요? 김문수 후보의 지금까지의 어떤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저분이 살아왔던 여러 가지 그 과거의 어떤 거친 민주화 운동의 그 경험이 있던 분이잖아요. 양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도 1시간 동안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게다가 일단
명분이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있어요. 일단 당 경선을 통해서 그리고 상당히 치열하게 경선의 여러 단계를 거쳤잖아요. 8강, 4강 결선 투표까지 왔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간에 단일화 얘기를 어느 후보보다 적극적으로 했죠. 했다 하더라도 일단 당 경선에서 뽑힌 후보를 이렇게 홀대하면 되느냐. 사실상 끌어내려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직접 했어요. 대선 후보를 끌어내려 한다. 그 정당 민주주의를 완전히 형해화시킨 거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명분이 김문수 후보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전에 계속 단일화 얘기가 있었고 사실상 범보수 진영의 김문수 후보와 이제 경선 후보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예정됐던 거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부분들에 대한 예상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정말 정교하게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경선 때 계속 단일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로드맵을 짰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를 너무 의식하면서 한덕수 후보 쪽으로 자꾸 몰고 가려는 그런 시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명분이 생긴 거죠.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되니까 더 버틸 만한 어떤 그 버팀목이 생긴 겁니다. 사실 역설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또 게임이 어려워진 거죠. 네. 지금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는 왜 국민의힘에 입당을 안 하시냐, 왜 밖에 계시냐라고 계속해서 물고 늘어졌습니다. 근데 한덕수 후보는 그건 사소한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소한 문제면 입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한덕수 후보 측이나 당의 입장은 아마 시너지를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내 인사라면은 지금 이 땅에서 또 경선을 하면은 당 후보들이 또 문제를 경선 후보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입당하실 분이면 3주 전에 입당하셔가지고 아예 깔끔하게 우리랑 그 선거 그러니까 일합을 겨뤄서 정당의 후보로 선출돼야지 이게 후보 등록 3일을 남겨놓고 입당하냐 이 비판이 먼저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불공정 경선이었다고 이제 탈락하신 분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또 그 우려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김문수 후보가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잠시만요. 한덕수 후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더 중요한 앞으로 한 달 후에 시작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저의 희망입니다만 국민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국제적으로 강한 나라, 국내적으로 부유한 나라, 또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그리고 통상마찰을 해결하는 나라, 그리고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는 나라, 또 한미일 간의 이러한 그 안보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나라, 그러면서도 북한 주민의 그러한 그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그분들을 돕고 하는 그러한 소위 우리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상회담도 조건 없이 한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꼭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특히 국내적인 이런 갈등 그리고 분열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나라는 경제나 외교나 국방이나 또는 민생, 사회 이런 데 있어서의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없다. 저는 그래서 3년의 기간에 개헌을 마치고 저는 물러나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3년의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좀 배려가 적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운 계층이 소위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계급여라는 것을 지원합니다. 매달 한 160만 원 정도를 2023년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2023년 한 해에 저희가 2024년에 지급할 생계급여를 총 21만 3천 원 월입니다. 4인 가족 21만 3천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보면 한 255만 원 정도가 4인 가족한테 생계급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전 정부, 문재인 정부죠. 5년 동안에 생계급여가 늘어난 금액은 19만 6천 원입니다.
저희가 한 해에 늘린 21만 3천 원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늘린 월 4인 가족 생계급여가 더 작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사회적 약자, 일종의 제3의 길을 가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저도 그러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를 기초로 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제3의 길을 우리의 정책의 어떤 베이스로 기초로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헌법이 개정돼야 되고 통상의 관세 폭탄이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국민과 동행하는 그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민과의 동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엄청나게 중요한 것, 이러한 우리의 과제와 비해서 만약에 지금 민주당의 이 정권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저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이제까지 발표된 그러한 정책을 봐도 정말 우리나라를 국제적으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국내적으로 번영하고 안보에 있어서의 강하고 우리 국민들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소위 거시적으로 우리 건전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국제 수지 흑자를 이루고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경제를 이루어 가지고 이것은 주로 이제 우리 협치라든지 소득과 자산의 분배의 어느 정도의 적절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좀 미시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좋은 일자리, 주택, 의료, 그리고 교육,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2차 단일화 회동이 끝난 직후에 열린 한덕수 예비후보의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얘기는 안 들리네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본인이 정책형 후보라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저거는 본선 후보가 돼서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리고 본인의 경쟁력을 실제 이제 후보가 된 다음에 입증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단일화가 안 됐을 시에 그러면 본인이 입당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이걸 극복하느냐 또 타개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사실 궁금한 건데 이게 지금 이틀 남겨놓은 상황에서 물론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예비 후보가 본인의 가장 큰 특장점이니까 기자들에게 잘 설명하고 본인의 비전을 얘기하는 대선이 또 비전형 투표고 미래형 투표니까 그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의 사실상 의제는 단일화가 되느냐 마느냐에 가장 중차대한 그런 시점인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좀 한가하게 좀 들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이어간다 그러면은 저는 한대행이 지금이라도 입당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물론 명분도 없고 비난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 단일화가 안 돼서 중도 포기하느니 그렇게 해서 단 2, 3일이라도 한번 승부를 걸어봐야 되지 않겠냐. 제가 어제 이 밤에 YTN에 나와서도 그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렇게라도 특단의 방법을 하지 않으면 물론 그게 명분이냐 비난의 소리가 있겠습니다만은 끝까지 단일화 안 된다고 본인이 무소속 후보로 예비 후보로 등록하다가 드랍하는 것 그건 또 명분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나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얘기만 하다가 후보가 단일화가 안 돼서 난 후보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조금만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그다음에 앞선 경선 후보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당이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스윙카드로 한번 가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렇게 지금 말하자면은 그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과연 지금 기자들 귀에 들리겠습니까? 지금 보수 진영의 단일화, 범보수 단일화가 이루어지냐 마느냐의 가장 중차대한 시기인데 한대행이 조금 인식이 좀 안이해 보인다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한덕수 예비 후보가 입당이라는 그런 적극적인 행보를 할까요? 어쨌든 지금 이제 한덕수 후보가 뱉은 말은 11일까지 후보 등록이 안 되면 사퇴한다. 이제 이른바 드랍한다. 이제 포기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으로서는 김문수 후보가 끝까지 버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분이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라서 방법이 지금 이제 당에서 지금 오늘 내일까지 여론조사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오늘 토론회 하고 여론조사 내일까지 한다는 근데 그 로드맵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에게는. 아주 정면으로 거부를 했으니까 당의 방침을 거부했으니까 명분이 있다면 한덕수 후보로서는 기존에 없던 그런 시나리오입니다만 전격 입당하겠다. 그래서 뭔가 이 판을 좀 바꿔야 돼요.
정치라는 게 어떤 결정적일 때 뭔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정치 아니겠어요? 그게 정책하고 다른 점이거든요. 그다음 한덕수 후보가 지금도 이제 뭐 약자를 더 위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 같은데 저 말도 좋은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김문수 후보로서는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이 팩트가 있다고요. 근데 한덕수 후보는 뭔가 아무튼 간에 뭐 당 지도부가 했느니 뭐 용산과 같이 했느니 이런 뭐 비판들이 있는 거예요. 억측들이 있기 때문에 명분에서 좀 이렇게 딸립니다. 속된 말로 좀 부족해요. 그렇다면 이 명분을 확보하는 길은 물론 당내 지금 주자들도 전부 한덕수 후보를 좀 비판하는 쪽이에요. 나경원 전 후보도 그렇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돌파하려면 말이죠. 입당해서 하겠다. 그 여론조사 응하겠다. 이렇게 하면 김문수 후보가 또 입장이 그 명분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돌파를 마련해야지 끝까지 당에 뭔가를 의지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정치는 그렇게 통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행정부 통할지 모르겠으나 당 지도부가 스크럼 짜고 한덕수 후보를 밀어준다고 해서 그게 통하겠어요? 지금 선출된 후보가 있는데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뭔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실 오늘 오후 6시에 토론을 예고를 했었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불발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7시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여론조사는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조금 전에 2차 회동이 거의 토론회처럼 네. 진행이 됐는데 이걸 본 당원과 국민의 민심 어디로 향할 것으로 보십니까? 뭐 저는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사실 제가 뭐 구체적인 지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당원을 많이 했을 때는 좀 엇비슷한 결론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정말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100% 이제 민심 정도로 갔을 때는 한대인 굉장히 좀 앞서는 그런 경향성 있는 이제 조사들이 좀 나와서 아마 당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샘플링을 할지 제가 이제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차라리 이제 입당을 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당원의 뜻도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지난번처럼 했던 것처럼 당원 50%하고 그다음에 그 일반 여론조사 50%는 그것도 그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고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설령 내일 그러면 여론조사 했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걸 김 후보가 받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당무 선권도 발동해가지고 왜 당이 선대위 체제는 구성하지 않고 왜 이런 여론조사를 실시했느냐고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무효를 선언하거나 뭐 사실 법적인 지금 논란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지금 건건이 지금 김 후보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다 예고를 하고 있고 지금 한두 개는 가처분 신청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사안에서 저걸 가지고 과연 내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예측은 어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단일화해야 한다는 여론조사도 많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금 뭔가 김 후보가 단일화를 하겠다는 의지는 있으나 뭔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는 인식도 좀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내일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은 저는 한대이 조금 높을 수도 있다라는 예측치가 가능한데 과연 이걸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다음 주에 하자고 이미 예고를 하고 약속을 해놓은 상황에서 이걸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죠. 중요한 건 수용성에 대한 문제인데 당 지도부가 과연 이거를 강제하거나 혹은 진짜 이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김문수 후보가 기자회견 앞서서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기자들에게 나눠줬다고 해요. 당무 우선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당 지도부와 부딪히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버티면 아마 이 단일화 이 쟁투에서 이길 겁니다. 아마. 게다가 지도부가 이 거중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끝났어요. 김문수 후보와 이 지도부가 워낙 감정의 골이 깊어요 지금. 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에 당장 결단을 내려서 입당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최수영 평론가 말씀처럼 받아들이지 않겠다. 왜 갑자기 또 입당하느냐. 명분이 뭐냐. 김문수 후보 스스로는 경선을 통해서 된 후보인데 왜 입당해서 나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또 여론조사에 응하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미 선출된 후보로서의 명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당위성을 갖고 있어서 애당초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후보가 된 다음에 차분차분하면서 어떤 이 단일화 이 로드맵을 갔어야 되는 건 너무 빨리 서둘렀다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분이 뭐가 있을까? 왜냐하면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이 발언도 좀 바뀌기 시작했는데 뭔가 이 자신의 이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심 끝에 당 지도부가 너무 급히 서두르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명분을 준 그런 형국이 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김문수 후보는 11일까지 버텨서 후보 등록하려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 들어요. 네.
2차 회동 장소에서 이렇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네. 고성을 지른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데 이 회동 장소에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 정도가 인간띠를 둘렀다고 하던데 이게 좀 압박이 됐을까요? 지금 뭐 그렇게 압박을 하는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의 일정 기획을 보면요. 대단히 좀 뭐랄까 그 전략적입니다. 왜냐하면 단일화 압박이 가장 처음부터 있었던 월요일 날 그리고 월요일 날 있었잖아요. 화요일 날 어디로 갔습니까? TK를 내려갑니다. 그래서 1박을 하겠다고 합니다. TK가 어떤 곳입니까? 국민의힘의 가장 주요 지지층들이 있는 곳이에요. 물론 단일화 압박도 있지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층도 많아요. 그랬더니 시장 갔더니까 양보하지 마세요라는 피켓들이 막 등장합니다. 제가 보기에 급하게 쓴 걸로 봐서는 막 자발적으로 썼을 수도 있다고 생각드는데 오늘도 보면은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하니까 양보하지 말라는 얘기가 계속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김 후보에게서는 나는 원내 제2당 그리고 바로 직전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고 법적인 적통성과 정통성, 적통과 정통을 다 갖고 있고 법적 지위도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지금 뭐 회담 비슷한 것도 지금 수용하는 것도 본인의 얘기를 다 라이브로 중계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또 한덕수 예비후보 입장에서는 또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정현 그 캠프 대변인이 우리는 어떤 장소도 어떤 시간에도 만나자고 하면 다 만나겠다고 했으니까 장소도 형식도 구애받지 않겠다고 했으니 제가 보기에 이게 이제는 사실 뭐 이거는 김문수 후보의 페이스에 지금 거의 당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중요한 거는 김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실상 이번에 준 공약으로 단일화를 꺼내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선출이 된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법적 책임은 지지 않아도 정치적 책임 져야죠. 왜냐하면 가장 먼저 단일화하겠다고 동그라미도 들었고 오히려 한동훈 후보는 세모도 아니고 약간 본인은 저항을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해서 그 당심을 얻어서 당선이 됐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하자. 일주일 동안 선거운동 한 다음에 하자. 자, 12일 날 공식 포스터가 전국에 싹 붙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소속 후보와 내가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은 그 승패는 그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김 후보가 갖고 있는 진정성을 희석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후보가 탑다운 방식이 꼭 필요하다고 봤는데 이런 식의 탑다운은 저는 필요하지 않지만 어찌됐건 이제는 후보 간 결단으로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지 당이 외연의 어떤 외부의 압력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예비 후보 측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다른 무언가를 노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그 양측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이 선거 구도 자체는 뭐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 저어되는데 민주당의 우위 구도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이 상황 자체가. 그 상황 속에서 김문수 후보도 어쨌든 후보로 나가서 만약에 결과가 안 좋더라도 이건 김문수 후보는 정당 정치인이에요. 기존에 직전까지는 장관이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 뭔가 당권 같은 거,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고 또 지금 이 한덕수 후보를 좀 미는 쪽은 아무래도 친윤 그룹 쪽, 당 지도부 쪽 이런 쪽이기 때문에 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 한덕수 후보를 옹립함으로써 뭔가 대선 이후에 어떤 당내 기득권이나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권, 뭐 당 원내대표, 뭐 이런 경북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그러기 위해서 한덕수 후보가 낫다고 판단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 쪽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양측이 다 그런 의심 어린 눈초리를 보고 있는데 이건 각자의 계산이니까 그거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양자가 완전히 지금 치킨 게임의 양상이긴 한데 근데 아무튼 김문수 후보는 글쎄요 가정컨대 만약에 적극적으로 단일화를 얘기하지 않았으면 과연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을까라는 그런 가정도 필요합니다. 한동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단일화에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나중에 마지못해 뭐 단일화에 대해서 동의하는 신용을 했습니다만 근데 김문수 후보는 아주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자기에게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 전격적으로 뭔가 응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도 가정인데 지금 전반적인 여론은 글쎄 그건 전혀 알 길은 없습니다만 한덕수 후보가 조금 높게 나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건 뭐 뚜껑 열어봐야지 알겠죠. 또 어떤 룰을 적용하냐에 따라 다르게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더 우위에 있다, 여론조사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저렇게까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자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론조사라는 게 지금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도 정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던져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단일화를 사실상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얘기를 계속 지금 다른 얘기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법적 정통성, 그다음에 법적 당위성이 자신에게 있다는 건데 그 말은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이제 와서 단일화에 대해서 전혀 난 안 하겠다는 식으로 하고 물론 하겠다고는 하죠.
다음 주까지 하자 그러는데 다음 주까지 무슨 선거운동 한 다음에 단일화 여론조사 한다는 게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양측이 다 마찬가지긴 한데 김문수 후보 측도 너무 이렇게 하나만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사실상의 그 공약이나 마찬가지였군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대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덕수 후보가 천천히 하자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한두 번이 아니고 22번이나 언급을 하셨는데 굳이 일주일 뒤로 미룰 필요가 있느냐. 다 준비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문수 후보가 아니 약속을 22번 했는데 안 지킨다고 청구서를 내미느냐? 또 이렇게 답을 했어요. 참 이게 서로 이게 저는 지금 사실상 상궤를 벗어난 지금 대화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김문수 후보가 12일이면요. 각 정당의 후보 기호 포스터들이 다 붙습니다. 그 붙은 상태에서 한덕수 후보는 더더군다나 성이 한시기 때문에 무소속 기호로 등록을 많이 안 하면 그때까지 갈 수도 없겠지만 설령 후보로 등록한다 하더라도 저 후순위가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덕수 후보가 받지 못할 카드를 꺼내놓은 거잖아요. 그래놓고 받으라고 얘기하고 나는 준비를 하겠다고 얘기하면은 사실 한쪽이 일방적인 통보지. 그게 무슨 협상이고 그게 무슨 조율입니까? 사실 저도 아침에 보면서 김 후보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수요일 날 TV토론 통하고 목금 여론조사에서 후보자 단일화 정합시다. 그러면 사실상 공식 선거운동을 일주일 동안 포기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그렇다면 그게 과연 이게 단일화의 시너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승 효과, 그다음에 어떤 이질적인 게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좀 더 동반 효과,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시간을 벌기 위한 김 후보의 그 좀 어깃장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바로 당에서 반발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알량한 자리를 두고 그다음에 한심하다. 이게 이제 저는 이게 정말 저도 오늘 보면서 아마 결정적으로 오늘이 아마 국민의힘의 그 단일화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마 내일이 지나면은 현실론도 부상할 것 같아요. 여론조사해서 했던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후보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 양당 간의 결정만 남은 건데 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지금 국민의힘이 그나마 단일화를 통해서 이번 대선에서 뭘 하려고 했던 건데 그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시너지 효과를 내서 가보겠다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마이너스의 단일화가 난다면은 이건 단일화를 아예 시도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면은 여기다 이제 출구 전략도 지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전 사실 좀 정중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김문수 후보는 또 경선을 치를 때마다 1억 원씩 기탁금을 낸 걸 또 다시 한번 꺼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경선 후보들이 자신이 들러리냐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안 할 수가 없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 자체를 점점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로 몰고 가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은 김문수 후보 쪽에 좀 편을 드는 것 같아요. 한덕수 후보가 이제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기탁금 얘기하고 이 정도 되면요. 이 지금 단일화 논의가 제대로 갈 수가 없죠. 제가 봐도 그야말로 이거는 뭐 진퇴양난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론조사가 지금 당원들의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단일화 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가 또 압도적이에요. 단일화 해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계속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없긴 해요. 시간이 너무 없긴 합니다만 계속 이대로만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당 지도부로서는 아무튼 지금 분명한 입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저렇게 소득 없이 헤어졌고 내일이면은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이걸 과연 김문수 후보가 마냥 안 받을 것인가? 안 받겠죠. 안 받겠습니다만 글쎄요. 일단 당원들이 중심인 게 당원 중심이 다 정당인데 당원들이 단일화하라 이게 80% 이상인데 말이죠. 이걸 마냥 거부할 수 있을까? 그동안에 이제 경선 후보로서의 명분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건데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김문수 후보 측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당원들이 단일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마냥 다음 주까지 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전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 어느 선에선가 뭔가 이제 타결이 될 텐데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워낙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로서 무슨 대안을 내놔야 될 겁니다.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당의 선택지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이틀 남았기 때문에 저는 뭐 어렵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당이 김 후보를 이제 그렇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날린을 찍어서 11일 날 이제 후보로 등록해서 선관위로 서류를 보내든가 아니면 내일 그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당원 사실 그 말은 또 있어요.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80% 이상 단일화를 요구했다는 것과 그것이 근거가 되고 또 내일 여론조사가 어떤 식으로 나온 것 그게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후보 교체를 전국위원회를 온라인으로 소집해서 당원 당규 신설하든가 해서 강제시켜서 하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 전당대회 다시 열어서 후보를 추대를 어떻게든 합니다. 그거 이틀 사이에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 금, 토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고 토, 일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선택지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단일화에 대한 얘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김문수 후보를 단일 후보로 해서 결국 기호 2번 직인을 찍어서 일요일 날 선관위로 보내느냐 아니면은 금, 토 아니면 토, 일 해가지고 전국위원회 전대 열어서 후보 교체를 해서 그걸 나느냐. 물론 이제 여기다 다 각자의 리스크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후자의 경우는 이제 김 후보가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이게 지금 그 리스크가 큰데 아마 당에 율사들이 많으니까 판단하겠죠. 제가 보기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지금 남았지 다른 걸 가지고 이제 뭐 단일화에 대한 뭐 두 분의 뭐 담판을 기대하고 협상을 기대하고 다음 주에 그러면은 후보 등록 각자 한 다음에 뭘 여론조사해서 이거는 정말 의미 없는 얘기고요. 제가 보기에 선택지는 딱 두 가지다. 이게 이제는 양당 간의 결정. 이제 사지선다도 아니고 양자택일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상당히 격앙된 발언을 했거든요. 어제 당원들의 단일화 과정, 단일화 열망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관련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서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한덕수 후보를 누가 끌어냈냐고 했는데 저는 바로 김문수 후보가 끌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지도부가 격앙이 글쎄요. 돼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까지 당원 뜻을 거스르면서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렇게 다음 주를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지금 어쨌든 한덕수 후보는 11일까지 이 등록이 안 되면 단일화가 안 되면 자신은 후보 사퇴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그 얘기는 괜히 한 것 같아요. 배수진을 친다고 한 얘기 같은데 그게 김문수 후보는 딱 그 이제 명분을 잡은 거예요. 당신 다음 주까지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가서 하자. 근데 한덕수 후보 지금 11일 날 못 한다는 거거든요. 11일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인데 이젠 더 이상 그런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이 얘기는 전혀 지금 양보할 생각이 그야말로 요즘 시체말 1도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 이렇게 서로 줄다리를 하다가 어느 한쪽이 전격적으로 양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 보면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한 얘기가 내일까지 여론조사 진행하겠다. 이 직접 한 얘기예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의 잘못된 결정이 있을 때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 당 지도가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당 주도의 단일화 시작됐다. 그다음에 단일화 약속으로 김문수가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든 바로잡겠다는 얘기는 당원 당규를 통해서 아무리 당무선권이 후보에게 있다 하더라도 당원 당규를 통해서 지금 우리 최수영 평론가 말씀처럼 전국위원회나 어떤 뭘 동원해서라도 후보지를 끌어내리려 할 겁니다 아마. 제가 쭉 보니까 과거 얘기입니다. 이 상황은 좀 다른데 과거에 안철수 의원도 그랬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랬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랬고 국민의힘에 아무튼 간에 당 지도부나 지금 다 지난 얘기입니다. 그 당시 공산이죠. 그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워낙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어떤 그 법적 정당성이 있긴 합니다만 당에서 당원 당규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대선 승리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쯤 돼가지고 무슨 시너지가 있습니까? 당원 당규 통해서 후보가 된 사람을 끌어내리고 이쯤 되면 말이죠. 그야말로 이건 정당 민주주의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누가 하든 끝까지 가나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뭐 대선 승리를 위한 단일화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로 봐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법원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제위 확인을 위한 가처분 신청까지 냈어요. 이게 정당 내 일이 법원까지 가게 생겼네요. 우리가 뭐 흔히 이제 얘기하는 정치의 사법화를 우리가 많이 지적하고 얘기했는데 아니 선출된 대선 후보가 이걸 사법부의 지위 확인을 요청하는 것, 그다음에 지위 보존을 요구하는 것. 이게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현 주소입니다. 저는 대단히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도 아마 자신을 통해서 마지막 나올 수 있는 압박 카드가 후보지를 끌어내리는 일종의 당원 당규 개정 혹은 당원 당규 적용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 전국위원회나 전당대가 있어야 되니까 이걸 대비해서 법으로부터 내 지위를 미리 확인받아 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과연 법은 또 말하자면 판단이 물론 이게 이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에 맡기는 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니까 당이 여기에 기대 걸어 볼 수는 있겠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흔히 도장을 찍어서 10일 날 선관위로 보내지 않아서 김 후보를 후보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기호 2번을 안 낼 수는 없잖아요. 이번 대선에서 기호 2번 사실 국민의힘 후보를 안 낸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그냥 그 사실은 무투표 당선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후보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 구도 자체에서 그러면 그걸 볼 수가 없으니 그냥 당이 이제 뭔가 법적인 절차 밟을 텐데 미리 말하자면 지금 선제적으로 지위 보존을 요구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당이 이제는 선택지가 전 두 가지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사실상 보면은 확률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쪽이 확률이 더 높을 것이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정치의 사법화를 비판하기 전에 저는 국민의힘이 사전의 관리를 최소한 저는 제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경선 과정에서 각서라든가 서약서를 받든가 그랬으면은 후보의 선의에 기대거나 후보의 자발적 의사에 기인해서 우리가 단일화를 받겠다. 이건 굉장히 저는 나이브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뒤에 이제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결국 김 후보가 지금 법적 지위를 가진 정통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종횡무진 활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남은 기회는 전 두 가지 중에 하나다. 다만 당이 어느 쪽이 확률이 더 높을 것인가에 판단해서 그쪽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난 일입니다만 이 국민의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경선 과정에서 얼마나 그 당 지도부나 당원들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습니까? 지금 완전히 또 김문수 후보하고 지도는 완전히 그야말로 양극이 됐어요. 앙숙이 됐는데 국민의힘은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정당이에요. 지금 뭐 단일화 얘기인데 또 갑자기 다른 얘기를 꺼내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이 예견이 안 됐을까? 그렇게 김문수 후보를 밀고 말이죠. 김문수 후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고 탄핵을 그렇게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를 밀고 한동훈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뭐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볼 때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이에요. 애당초 국민의힘의 경선이 진행되는데 자꾸 다른 후보 얘기를 했던 게 누굽니까? 물론 김문수 후보는 거기에 편승했던 거였죠. 대단히 영리했던 면이 있는 거죠. 거기에 편승해서 일단 후보 딱 낚아채니까 입장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예견이 안 됩니까? 정치에서 다른 것도 아닌데. 참 국민의힘에 다 정치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나이브했다. 제가 총평으로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통한 후보 교체 카드가 계속해서 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측은 아직 당선증조차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일부러 안 주는 겁니까? 글쎄 저도 절차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뭐 이미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선인 공고가 됐는데 당선증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뭐 당선인 공고를 당이 공식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당선증 이게 뭐 아마 서운함의 표현일 수는 있을 겁니다. 당선증이 곧 말하자면 본인의 뭐 마패 같은 그런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그건 그 대선 후보로서의 법적 지위는 획득을 한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후보 사무실도 마련하지 않고 뭐 그다음에 당선증도 안 주고 선대위 구성도 안 하고 본인의 서운함을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적통성과 정통성을 가진 이 김 후보를 어떻게 끌어내리느냐 이게 진짜 고난도의 그런 과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어설프게 갔다가는요. 제가 보기에 이게 바로 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김 후보가 정말 초강수를 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이렇게까지 정말 그 극단으로 치닫은 상황 관리가 대단히 아쉽긴 한데 저는 김 후보의 지금 기세로 봐서는 어떤 것도 불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뭔가 뭐 좀 여지를 남기는 타협점을 찾거나 아니면은 뭔가 중간지대를 가지고 협상을 하거나 이런 그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당이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될 시기로 와 있다. 그다음에 과연 그렇다면 얼마큼 이거를 매끄럽게 그다음에 조금 더 말하자면은 그 후폭풍이 없게 이걸 이제 정리해내느냐 이게 관건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뭐 당 지도부가 단식에 들어간 걸로 봐서는 여기에 대한 뾰족한 지금 대책도 없어 보여서 결국 뭐 단식이라는 강경 수단을 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을 민주당에서는 특히 이재명 대선 후보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강제 단일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웃음을 참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볼 때 좀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야말로 저도 나이브하게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게 하기 위해서 비단길 깔아주고 그것도 꽃길 깔아주고 그것도 또 다칠세라 또 이 꽃가마 태워주는 격이에요. 지금 어떻게 마지막 판에서 또 이렇게 단일화가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전 글쎄 정치라는 게 모든 경우에서 다 존재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구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난해 11월 3일 이후에 쭉 벌어지고 있는 일을 쭉 복기해 보면 말이죠. 지금 오늘까지 정말 국민의힘의 여러 행동들은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다.
지금도 바로 그게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재명 후보는 웃음을 질 수밖에 없죠. 그건 누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단일화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치나 비전이나 뭐 이런 거 얘기 안 한다고 그거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단일화 우리가 숱하게 많이 봐왔잖아요. 대선 때마다 단일화 논의가 있어요. 대체로 진보 진영에서 많았죠. 보수가 전혀 없던 건 아닙니다만. 근데 이런 식의 단일화 논의는 제가 처음 봤어요. 하기야 뭐 지난 11월 3일부터 지금까지 워낙 전례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긴 해요.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도저히 한국 정치에서 이해 안 가는 면이 너무 많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 국민의힘이 그러한 것들을 계속 연출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측에서는 정말 이번 대선이 스스로들이 잘해서라기보다도 뭐 결과는 아직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예. 이 구도가 이렇게 잡혀 있는 게 당연히 쾌재를 부르겠죠. 그거야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 윤호중 선두위 총괄본부장은 범보수 진영 단일화 갈등이 막장극으로 치닫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포장해도 한덕수 후보가 윤석열 아바타라는 사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고 했는데 이 한덕수 후보가 윤석열 아바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뭐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전 대통령에 대한 아바타 비판 민주당이 하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번에 6글자 캠페인입니다. 제가 누차 방송에서 강조하지만 내란 세력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개혁을 반대했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내각의 초대 총리였고 마지막 총리였습니다. 마지막에 또 권한대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그림자를 떨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런 거리두기를 확실하게 하지 않는 한 사실 여기에서 이제 그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만일 본선 후보가 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한 후보는 확실하게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나 건너가기를 통해서 새로운 담론과 비전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물론 이제 과거의 경력을 가지고 공격을 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한대행이 만일 이제 그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뭐 제가 보기에 그 새로운 프레임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단일화에 덫에 갇혀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마음껏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내란 세력 척결, 내란 세력 심판, 그다음에 윤석열 아바타. 근데 여기에서 지금 빨리 전환을 해가지고 뭔가 유권자 이동성을 확보해낼 수 있는 그런 전환 효과를 빨리 그러니까 구여건이 좀 해줘야 하는데 지금 뭐 한덕수 예비 후보도 마찬가지고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지금 이전 투구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꽃놀이패에 지금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오늘 나온 NBS 여론조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1위 43%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덕수 후보가 23%, 김문수 후보가 12%, 이재명 후보는 1%포인트 상승을 했고 한덕수 후보가 10%포인트 상승을 해서 이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적합도 차이가 오차 범위 바뀝니다. 네, 그렇죠. 저 그래프를 봐도 그렇고 지금 한덕수 후보가 말하자면 이제 아바타다. 저는 뭐 그런 아바타란 말씀은 안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 책임 내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운 후보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탄핵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했다고요. 근데 이 한덕수 후보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지금 이제 일반 유권자 일반이 보기에는 중도로의 확장성 은 김문수 후보보다는 아무래도 한덕수 후보가 낫다고 보는 겁니다. 저 결과에 의한 말이죠. 사실 그런 것 같고 아마 그래서 저런 적합도로서는 당연히 저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대단히 강성 보수의 지지를 받아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경선에서 당선된 거예요. 일관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절대 출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리두기 자체를 부인해 왔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상 대선 본선에 들어가면 중도 확장성의 면에서 볼 때는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한덕수 후보가 높고 그러한 부분이 저런 그래프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이재명 후보 오늘 민생 경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좀 여유로워졌다고 봐야 될까요? 발걸음이 가보여졌죠. 일단 뭐 그 사실 민주당이 굉장한 압박을 통해서 이런 걸 이끌어낸 것도 맞지만 좀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이 뭐 대법원장 탄핵까지 꺼내들면서 압박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중도층이 이반할 수도 있었고요. 그런 측면인데 어쨌든 사법부가 여기에 대해서 재판 기일들을 전부 이제 이유로 변경함에 따라서 훨씬 가벼워졌죠. 왜냐하면 마지막 남은 변수가 혹여라도 빠르게 서울의 고법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대법원의 재상고에서 했을 경우에 후보지가 박탈될 수도 있었던 건데 그 리스크가 이제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은 대선 이후로 넘어갔으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발걸음이 가볍겠지만 근데 이번 과정에서 며칠간 보여줬던 민주당의 파상 공세가 사법부를 향한 파상 공세가 과연 얼마나 또 많은 중도층에 또 이반을 불러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앞으로 여론지형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금 뭐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포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날짜도 잡았고요. 오늘 14일이죠.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변수, 역풍 뭐 이런 것들은 뭐 없을까요? 글쎄요, 저는 워낙 국민의힘이 워낙 지금 이 국민들 일반 민심 일반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역풍 없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정말로 잘한다면은 역풍이 올 수 있어요. 선거가 어차피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워낙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말씀 나눴습니다만 워낙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어떤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 같은 거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안 할 것 같아요.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선거 국면에 들어가는데 구도가 유리한데 굳이 그렇게 강경 대책을 할까요? 얼마 전에 그렇게 했던 거는 그 고등법원에 그 공판길이 정해졌으니까 그걸 막기 위한 뭐 총공세였는데 이미 그건 해결이 됐잖아요. 사법부가 자제한 겁니다. 근데 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하지 않을 것 같고, 그 뭐 전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판단이긴 한데, 좀 그러면서 볼 때 지금 이 상황에서 글쎄요, 민주당이 조금 자제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풍 불 것 같지 않아요. 왜? 그 이유는 국민의힘이 너무 많은 실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일까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위해 체코로 떠났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안 장관은 계약 무산은 아니라면서 전화 위복이 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일단 한수원과의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프랑스의 끈질긴 발목 잡기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서에 사인하지 못한 채 돌아왔습니다. 다만 안 장관은 계약 무산은 아니라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체코 정부도 예상 못한 결과라면서 남은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한수원의 발전 설비가 얼마나 우월한지 확인하게 될 거라며 5년 뒤 태물린 신규 원전 계약 때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0년, 60년, 뭐 길게면 100년까지 끌고 나가야 되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파트너가 한국이라는 그 이미지를 이제 세계 시장에다가 확보하고 만들어 놓는 게 체코 법원의 제동으로 최종 계약은 멈췄지만 체코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했습니다. 체코 총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계약 체결을 다시 허가하는 즉시 모든 관련 업무를 완료하고 싶다며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체코 정부가 공개한 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전 단가는 지난해 기준 2천억 코루나 12조 7천억 원으로 2기 건설 가격은 25조 4천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한수원이 사업 수익성을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안 장관은 원자력 사업은 단순히 비용 문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정확한 일정을 지킬 수 있는 시공 능력과 국제적으로 검증된 안정성을 우리가 확보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15분 내란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할 때 지상을 통해 출입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주요 관계자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을지 관심인데 출석 당일 경호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월 화재 사고로 작업자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과정에서 인허가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사용 승인이 났는데 그 뒤에는 검은 돈 3천만 원이 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화재 사고가 나기 전 리조트의 공정률은 91%. 공사가 덜 끝난 곳이 적지 않았고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 설치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감리회사는 공사가 마무리됐다는 보고서를 기장군에 제출했습니다. 중복 마감 시한에 쫓긴 시행사와 시공사가 회유하고 압박해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사용 승인을 받기에는 공정률이 위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감리회사 관계자들에게 회유와 압박 및 뇌물 제공으로 허위의 감리 완료 보고서 등을 관공서에 작성 제출하게 하였고, 시행시공사는 허위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면 1억 원을 주겠다는 확약서까지 제시했고 실제 3천만 원을 감리 직원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행사가 공무원들에게 호텔 식사권을 준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장 확인 없이 감리 보고서만 보고 사용 승인을 내준 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인허가 결재선에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에 따른 인명 참사에 인허가 비리까지 더해져 시공사 대표와 감리 직원 등 8명이 구속됐고 업체 직원과 공무원 등 36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소방감리가 거짓 서류를 작성하더라도 처벌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음주 역주행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로 숨진 피해 차량 운전자는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YTN이 입수한 CCTV 영상에는 갑작스러웠던 사고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표종호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대 흰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승용차는 그대로 역주행하더니 맞은편에서 오던 SUV를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한 피해 차량은 수십 미터 뒤로 튕겨나갑니다. 충격으로 중앙분리대가 산산이 부서졌고 SUV 앞부분도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폭발은 전쟁 났는 줄 알고 깼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밖으로 누워있더라고요. 밖에 나와서. 새벽 4시 20분쯤 인천 구월동 승기사거리 인근에서 20대 남성 정모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 정 씨는 이곳 사거리부터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충돌 전까지 무려 100m가량을 반대편 차선에서 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승용차엔 정 씨를 포함한 20대 5명이, 피해 차량인 SUV엔 60대 여성 운전자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와 승용차 동승자까지 모두 2명이 숨졌고 정 씨 등 4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숨진 피해 차량 운전자는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인의 차를 빌려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정 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체열을 진행한 경찰은 국가수 정밀감정을 통해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건물에 충돌하더니 잠시 후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나와 탈환합니다. 빠른 속도로 도망을 치다가 검거돼갖고 차에 타는 순간까지 막 좀 심하게 반항을 하셨는데, 서울 반포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40대 남성이 주차된 차량, 시내버스 등과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건물까지 들이받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3명을 차로 쳤는데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를 버리고 달아난 운전자는 체포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최근 국내 영화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국내 2, 3위 멀티플렉스 사업자인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 중앙이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롯데그룹과 중앙그룹은 오늘 영화관 운영과 영화 투자, 배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두 회사를 합병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그룹은 최근 국내 영화 산업이 영화 제작 감소와 흥행작 부족, 관객 수 저하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번 합병이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라디오에 출연한 이 차관은 우리나라도 비혼 출산이 많아져야 한다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려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위한 2차 회동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이들은 국회 사랑제에서 만나 1시간 동안 사실상 공개 토론을 이어갔지만 단일화 시기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 후보는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인 오는 11일 전에 단일화를 완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왜 뒤늦게 나타나 국민의힘 경선을 다 거치고 돈까지 낸 사람한테 약속을 안 지키냐는 청구서를 내미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 간 내홍 사태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 후보가 단일화 압박은 해당 행위라고 날을 세우자 지도부는 한심하다고 받아치며 후보 교체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양자 대결 여론조사 등 단일화 로드맵을 제시한 바로 다음 날, 김문수 후보는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해당 행위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 김 후보는 당원 당규상 당무 우선권을 꺼내들고 다음 주 방송토론과 여론조사를 거쳐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일 선관위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에 단일화를 끝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한 겁니다. 김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서도 당이 한 후보의 이른바 꽃가마를 태우려 한다며 지도부를 정조준했습니다. 한덕수 후보 초대론에 지나지 않지 이건 단일화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 경선은 뭐고 참여한 모든 국민과 당원과 후보들은 뭐냐. 이런 점에서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냐. 당 지도부는 격양된 반응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즉각 단일화를 공언하며 당선된 김 후보가 이제와 말바꾸기를 한다며 언성 높여 질타했습니다.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독재자로 규정한 대권 경쟁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빗대기까지 했는데 지도부는 예정대로 이번 주 양자 여론조사를 통해 11일까지 단일화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후보 교체를 시사하는 초강수까지 두며 김 후보자 결단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단은 그 여론조사 이런 거 계속합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거기에 필요하면 결단도 낼 수 있다. 김문수 후보도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원내 이 당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전면전을 불사할 만큼 극한 대치를 벌이는 건 우리 정당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단일화 논의가 이전 투구 양상으로 흐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단일화가 성사돼도 오히려 손해라는 분석마저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은 명시적으로 후보 교체를 단언하지는 않으면서도 규정상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행여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없이 완주를 결심할 경우 국민의힘이 아예 후보 등록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 어떤 쟁점이 있는지 김다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대선 후보 단일화의 난항을 겪는 국민의힘엔 여론조사와 도장이라는 두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당은 우선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간 조사를 진행해 단일화 명분을 쌓는다는 계획인데 쟁점은 여론조사 결과가 후보 교체의 명분이 되냐는 겁니다. 당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당내 선관위와 지도부 판단에 따라 후보자 선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에 근거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원이 원한다는 것만큼
상당한 사유가 뭐가 있냐는 논리입니다. 87%가 후보 등록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당원들의 뜻으로 인해서 정당이 운영이 되는 거니까. 김 후보는 자신의 대선 후보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법원으로 향했는데 당은 정당 정치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판례가 적용될 거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도장 안 찍어주면 국민의힘 후보로 뛸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당대표 직인이 찍힌 추천서를 제출해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 측은 설마 당이 대통령 후보를 아무도 안 내는 악수를 두겠느냐며 애둘러 압박합니다. 비대위원장께서 직인을 찍어주지 않으면 우리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 수 없는 법률 관계임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당내에서도 기호 2번이 없는 선거는 막아야 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도부도 후보를 안 내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계획인데 다만 연대 불발 시엔 자리를 내려놓겠다며 단일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의 도장 없이는 선관위에 정식 후보로 등록할 수 없고 후보를 바꾸는 건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단일화를 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당내 분란에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막장 사기극이라는 원색적인 표현도 나왔는데 이재명 대선 후보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실소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단일화라는 탈을 쓰고 역모를 벌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문수 후보 대신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를 당 후보로 옹립하기 위한 요식행위이자 억지 단일화 막장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한사코 싸고 돌더니 당원이 뽑은 대선 후보는 못 쫓아내 안달입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대선은 포기하고 당권 쟁탈전에 들어간 거라며 내란 방조자를 내세워 친윤 당권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른 당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이해가 안 된다며 헛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단일화 희생 번트용 후보를 뽑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강제 결혼은 들어봤어도 강제 단일화는 처음 들어봤는데 좀 웃깁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살아온 삶을 비교하며 결국 김 후보가 대선 후보 자리를 지킬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 자란 잡초 같은 근성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문수 후보의 저 치열함에 못 견뎌요. 다만 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광훈 목사가 상황이 된다면서 그런 대한민국이 돼선 안 된다는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가 광주 사태란 표현으로 비난을 받자 이재명 후보도 같은 표현을 썼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 조치도 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용이 격화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등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경제 성장과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등 경제계 민감 현안에는 사회적 대화를 거치자고 말했는데 이 후보가 다시 우클릭 경제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파기환송심 연기로 재판 리스크를 덜어낸 이재명 대선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5개 경제단체장을 만나는 등 경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경제단체장들은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떨어졌다며 다른 나라와의 연대, 신산업 육성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희망을 가지는 길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라며 그 중심엔 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호응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이제는 기업가형 국가로 우리가 변모해 가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이 후보 공약인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를 두고 경제단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 후보는 사회적 대화를 거치자며
갑자기 정책을 시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혹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계엄 선포하듯이 그렇게 할 것처럼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문제도 재차 언급하며 대화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제가 양쪽 얘기를 들어봤더니 별로 차이가 없는데 없는 차이를 만들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의심하고. 이 후보는 또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돌봄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험지 바닥 민심 훑기에 이어 경제계 접촉면을 넓히면서 연일 광폭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과 성장을 거듭 중시하면서 중도층과 무당층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연기됐지만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을 겨냥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고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다음 주 현직 대법관 12명을 상대로 국회에 청문회를 예고한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로 전선을 넓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에게 속전속결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배경을 따지기 전에 이미 흔들린 사법 신뢰를 회복하려면 사퇴가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당내에선 사법권 남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빗발쳤습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같은 범진보 정당과 함께 특검법 초안까지 마련했지만 일단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군소정당에선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한 사법부 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게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보복 협박 정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치 권력으로 법원을 짓누르는 순간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며 헌법 파괴 행태를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입법과 사법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에게 행정부까지 넘어간다면 이재명 독재 국가의 끔찍한 본편이 시작될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입법부든 행정부든 사법부든 권력을 견제하는 건 국민이라며 사법개혁을 대선의 화두로 띄운 건 불신을 자초한 대법원이라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장 특검과 탄핵 카드 역시 여전히 살아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나머지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를 검토하는 걸 두고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완전히 인질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특검은 권력 감시 장치이지 재판을 뒤엎기 위한 정치적 칼이 아니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논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관 대표회의 개최 여부가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급 법원 대표자가 모인 단체 대화방에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초 오늘 오후 6시까지 투표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내일 오전 10시까지 추가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받은 뒤에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본격적인 대선 일정 시작을 앞두고 경찰이 대대적인 대비태세에 나섭니다. 연인원 16만 8천여 명을 동원해서 경계를 강화하고 선거 당일에는 최고 비상 단계인 가포 비상을 발령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4주가량 남기고 경찰 선거관리 대책에 윤곽이 나왔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주요 대비사항을 점검했는데 우선 후보자 경호와 안정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 당일까지 투표소와 개표소 등에 연인원 16만 8천여 명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선거 활동이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 경계태세를 차츰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부터 전국 관서에 선거 경비 통합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부터는 경계태세를 한층 강화합니다. 다음 달 3일 선거 당일에는 가용 경력을 100% 동원하는 최고 비상근무 단계인 가포비상을 전국에 발령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선거범죄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10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하고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 5대 선거범죄의 경우 배우자까지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후보자나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기로 했는데 이호영 대행은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단 비밀회의 콘클라베 어제 첫날 투표에서는 새 교황 선출이 불발됐죠. 추기경단은 오늘 둘째 날 투표에 돌입했는데요. 교황 선출을 뜻하는 흰 연기가 피어오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유럽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조수현 특파원, 콘클라베에서 이틀째 투표가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추기경단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이튿날 투표를 시작했는데요. 조금 전 오전 11시 50분쯤에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왔습니다. 오전 투표에서는 교황이 선출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는 오전과 오후에 각각 2번씩 하루 4차례 투표가 진행됩니다. 일단 오늘은 오전에 교황 선출이 불발됨에 따라서 오후 4시, 한국 시각으로는 밤 11시에 투표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투표는 추기경 선거인단 133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전례에 비추어 2일이나 3일 차에, 그러니까 이곳 시간으로 오늘 8일이나 내일 9일 투표에서 교황이 선출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교황 선출로 흰 연기가 피어오르면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는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후 1시간 정도 뒤에 선임 부재 추기경이 성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서 새 교황의 탄생을 선언하고 이어 새 교황이 흰색 수단을 입고 처음으로 발코니에 나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사흘째에도 교황이 선출되지 않으면 추기경들은 하루 동안 투표를 중단하고 기도와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온 신도들은 콘클라베가 끝날 때까지 바티칸에 머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I will be here. I will be here until we have a new pope. I look forward to hearing the proclamation from the balcony. 네, 앞서 어제 콘클라베 첫날에도 시스티나 성당에서 첫 투표가 시작되자 이 굴뚝이 보이는 성베드로 광장에 수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비밀 투표를 위해 성당 예배당 문이 닫힌 지 3시간여 만에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첫날 이는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만 첫 연기가 피어오르는 순간을 앞두고 바티칸에는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투표 결과를 알리는 연기는 이제 오늘 저녁 7시쯤 한국 시각으로 새벽 2시쯤에 한 번 더 피워올릴 전망입니다. 다만 만약에 오늘 오후 첫 투표에서 교황이 선출될 경우 이 시간보다 더 빨리 흰 연기를 볼 것 같습니다. 바티칸 안팎으로는 여전히 유력한 교황 후보들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역대 가장 규모가 크고 국적도 다양한 추기경단의 최종 선택은 예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도박사들은 교황청 서열 2위인 파롤린 국무원장과 필리핀의 타글레 추기경, 그리고 이탈리아의 주피 추기경 순으로 많이 베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티칸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로 인해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네, 서울 낮 기온 16도, 대전과 대구 18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6에서 9도가량 기온이 크게 내려가며 한낮에도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은 우산과 함께 따뜻한 겉옷도 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제주도와 전남을 시작으로 점차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오전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제주 산간에는 최고 2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많은 비가 예보된 제주도에는 시간당 최대 50mm, 남해안에도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해상에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밤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 기분이 가라앉으면서 우울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30분 정도 빗길을 걷거나 반신욕을 하면 우울감을 낮출 수 있고요.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육류나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원희다였습니다. 뉴스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